미래의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서 한 말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우리를 겨냥했었는데요. OECD 회원국이자 G20 국가인 한국이 세계 무역기구에서는 아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특혜를 받고 있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오늘 정부의 결정이 어떤 의미이고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지 통상 전문가인 송규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 홍남기 부총리 발표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한 건데, 오늘 대다수의 언론은 포기라고 썼거든요.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점이 있죠. 그리고 예. 포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첫 번째로 포기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세계무역기구에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됐다기보다는 농업 분야에 있어서만 이제 개발도상국의 여러 특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예. 자, 포기가 아닌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가 이 농업협정에서 관세 유리라든지 또 농업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도상국이라는 전제에서 WTO 협정 이행표를 이행하고 제출을 한 상태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이죠. 특히 이제 유념해야 할 부분이 오늘 우리가 오늘의 방침을 WTO 164개 회원국들에게 어떤 구속력 있는 문서로 통지하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권리, 현재 개발도상국을 전제로 하고 있는 농업협정 이행표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예. 현재의 권리도 포기가 아니고, 지금 이제 앞으로의 협상이 문제인데요. 지금 도하 라운드라고 해서 현재의 WTO를 만든 협상 테이블 라운드는 우루과이 라운드였고, 이제 새로운 WTO를 만들어가는 협상을 도하 라운드라고 하는데요. 아까 홍 부총리가 말씀하신 WTO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하 라운드인데, 포기가 아닌 두 번째 이유는 자, 이 도하 라운드에서 이 개발도상국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할 권리가 발생할지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타결될 도하 라운드에서는 지금처럼 스스로 선언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개발도상국을 정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고 선언한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장래 발생이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현재 앞으로의 어떤 우리 협상 방침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권리에 대한 포기도 아니고 또 장래에 대한 권리도 직접적으로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단어 선택, 용어 선택은 알겠는데 어쨌든 개도국 지위가 사라진다면은 무역에선 당연히 손해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결국은 미국의 압력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어려운 사정에 놓여 있었다. 예. 또 여러 궁여지책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궁여지책이 미국의 압력이냐는 거죠. 미국이 지속적으로 한국은 개도국 지위를 갖지 마라, 이렇게 주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심지어 미국이 이제 현안이기도 한 일본의 무역 보복,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올 7월 23일, 24일 일반 이사회에서 우리가 일본의 무역 보복이 얼마나 WTO 위반인지에 대해서 164 회원국이 모인 자리에서 그때 공박을 했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그 자리에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이야기하는 순서가 11번째 순서였는데 그 직전 10번째 이 안건 순서에 미국이 대한민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 우리만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만 뭐 예. 중국, 인도 다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미국의 농업 분야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가 결국 이제 중국과 인도를 겨냥한 것인데 예. 그런 문제 제기는 오래 있었고요. 예. 분명히 그런 지적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농업 분야의 개발도상국의 문제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농업 분야가 개방되는 전제 조건이었고, 우리가 이 개발도상국이라는 지위를 획득하는 대가로 농업 분야의 개방에 WTO에 들어갔기 때문에 농업 분야의 개발도상국의 지위 유지는 우리 농업통상 농업 분야의 기본 전제였고 계속 유지를 해 가려고 하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우리의 의사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인도를 겨냥하면서 이 개발도상국 지위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우리가 왜 개도국이지 이렇게 우택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모든 분야는 아니고 일단 농업 분야에만 개도국 지위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마치 OECD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세계 무역 뭐 10대 대국인데 왜 개도국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WTO가 출범하기 전에 농산물 자체는 아예 관세 즉 관세화라고 해서요. 수입 제한 조치를 다 폐지하는 방식으로 WTO가 가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농업 분야의 개발도상국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가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를 분류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네. 그래요. 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네 가지 범주를 이야기했습니다. 개도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네 가지 기준. OECD 가입국, 또 G20 회원국, 그다음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세계 상품 무역에서 비중이 0.5%. 뭐 일단 우리가 다 지금 여기 차지하는 건데 아마 그래서 우리한테 더 압력으로 오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우리 그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 과연 정부가 농민들과 협의를 조금 했느냐?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냐? 협의를 노력을 한 것은 맞지만 예. 애초에 가장 최근까지의 우리 정부의 입장은 농업 분야의 개발도상국 지위 문제는 이 도하 라운드 협상이 이를테면 자 앞으로 도하 라운드 협상에서 어떤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때 도하 라운드가 타결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을 있을지조차도 불투명한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기간에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개발도상국 지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결국은 새로운 어떤 압력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 네 가지 기준이라는 것도 이미 WTO가 출범할 때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미국이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미 인정을 한 그 약속을 스스로 깬 거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개도국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 농산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뭐 수입과 수출. 그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청취자분들께서. 자, 현재의 농업 협정이 개도국과 선진국을 어떻게 예. 달리 대우하고 있느냐부터 먼저 좀 말씀을 예. 드리면은요. 크게 농업 협정은 이제 두 가지 영역인데 관세율과 그리고 국내 농업 지지, 농업을 지탱하는 정책 두 가지로 나눌 수 예. 있습니다. 근데 선진국으로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미 분류가 됐다면은 농업 지지 예산을 20%를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13%만 감축을 해왔던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2001년부터 도하 라운드가 지금까지 쭉 하면서 잠정적으로 어떤 합의가 된 건 아니지만 추후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어떤 초안으로서 나온 것을 보면 선진국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 도하 라운드에서 선진국 규정을 적용받게 됐을 때 현재 관세율의 60%를 감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홍 부총리께서 민감한 품목이 보호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러한 개도국 특기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도하 라운드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지금처럼 자기 선언 방식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개발도상국을 결정하는 기준이 여전히 새 도하 라운드에서도 스스로 선언하는 방식으로 많이 된다고 한다면 예. 자 그때 그러면은 만약 그때 가가지고 도저히 우리의 쌀이라든지 중요한 농업 분야의 내용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즉 선진국으로 가게 될 때는 도저히 이 쌀 산업이 유지될 수 없을 예. 정도다. 그럴 때는 우리가 오늘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예. 민감한 품목을 지킨다는 전제에서 우리가 동의를 한 거기 때문에 뭐 동의라기보다는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도하 라운드에서 실제 타결이 됐는데 거기에 우리가 선진국을 선택했을 경우는 도저히 민감한 품목을 지킬 수 없는 방식으로 결정됐다면 저는 그때 우리는 이 방식으로는 개도국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다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근데 이거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 행사한다는 전제하에 이건 그렇죠. 우리의 선언입니까? 단순히? 오늘의
오늘의 방침은 처음부터까지 다 우리의 선언이죠. 우리의 장차 협상 방침을 선언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네. 게 지금 개도국 지위를 놓치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의 압력이 가장 컸다. 그런 이유인데 지금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 행사하는 전제 그 우리의 선언이란 말이죠. 네. 이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더 미국이 하방으로 압력을 더 강하게 하면 이것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리 미국과 여러 어떤 이를테면 뭐 안보라든지 예, 예. 또 자동차 문제라든지 그런 현안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겠죠. 아 그렇죠. 네, 예. 그것을 넘어선다면은 저는 오늘의 이 입장 그러니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유연하게 지켜간다는 전제 그것을 우리가 도하 라운드 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저는 계속 그것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예. 지금 언론에서 가장 많이 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강한 미국을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특히 무역에서 손해보지 않겠다 이건데 예. 그래서 우리에게 아마 자동차로 관세를 압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차나 또 방위비 협상 이런 통상 현안에서 조금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미리 농업 분야를 내준 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자동차 관세 문제는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활용한 카드지 않습니까? 예. 한미 FTA에서 미국의 아주 민감한 품목인 픽업 트럭을 미국이 지키는데도 이걸 썼고 그렇기 때문에 자 저는 그 프레임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비록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상당히 궁예지책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농업통상이나 전체통상에서 최소한의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어떤 마지노선 이내에서의 선택인 것이지 이것이 가령 이를테면 우리가 이거를 이런 선언을 했다고 해서 미국이 그러면 노선이 달라지느냐 또는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자동차 관세 폭탄을 매기지 않겠다라고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번에 선언이 이를테면 우리에게 오히려 중요한 과제가 자 농업 분야의 개발도상국 졸업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농업 분야 선진국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농업 분야 문제를 공통으로 안고 있는 즉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 따라서 농업 분야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업이 뭐 카길이나 몬산토라든지 그런 대규모 다국적 농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불가능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영세 소농이 WTO 체제에서 어떻게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G33 그룹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 속에서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소농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농업협정의 틀.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그 네 가지 기준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WTO에서 반드시 보호해야 될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농업의 기준을 우리도 제시하고 우리 농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농업협정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좀 더 적극적인 역할 이것이 더는 더 중요하다고 보죠. G33 국가와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다자주의 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트럼프의 어떤 일방적인 이 다자주의 속에서 이미 다 약속한 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일방적인 기준을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개도국 지위를 안 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일방주의를 우리하고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개도국이든 선진국이든 농업 분야에 대한 특별한 어떤 소농에 대한 보호 그러니까 2018년에 유엔이 소농 권리 선언을 하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같이 하는 다자주의의 우리의 어떤 유리한 힘도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 농민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래서 오늘 브리핑에서도 농민들을 위한 대책이 몇 가지 나왔는데 정부 대책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이 공익형 직불제 그러니까 우리 농업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특히 지금 아베 사태도 봅니다만 무역 무기화 경향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식량의 어떤 안정적 공급이라고 하는 우리 농업의 중요한 가치 이런 부분을 이 공익형 직불을 통해서 농업의 대전환을 이루어내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가령 뭐 한미 FTA라든지 한중 FTA 하면서 무역이익 공유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어떤 오늘 잡은 방향은 제대로 잡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예산으로서 뒷받침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농업의 가치를 지탱하고 반영하는 우리의 어떤 농업협정의 우리의 아젠다 설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 WTO 개도국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로 적용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예. 명백하고요.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현재 개도국 지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농업협정 이행표 이것을 우리가 변경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늘의 방식도 WTO 164 회원국에게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개도국 지위의 이행표를 바꾸겠다는 통지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저도 여러 차례 확인을 하고 적어도 그런 방향 그 마지노선은 지켜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개도국 지위가 포기된 건 아니다라는 점은 저는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농민들을 위한 대책이라든가 또 G33 국가들과의 대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송교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2부 이상호 감독과 함께 돌아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2부에서는 문제적 인물, 영화감독 겸 고발뉴스 대표 이상호 기자 인터뷰하겠습니다. 새 다큐멘터리 영화를 들고 왔는데요. 대통령의 7시간이란 제목입니다. 이달 초 열린 부산국제영화제에도 공식 초청됐고요. 관객들의 반응도 꽤 뜨거웠다는 평입니다. 심령, 코믹, 다큐라는 독특한 평가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궁금한 내용들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상호입니다. 예, 뭐 기자보다 이제 감독이란 말이 더 편합니까? 아이, 기자죠. 좋은 기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고발 언론사 고발뉴스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자 부산 국제영화제 레드카펫도 밟으셨습니다. 5년 전 다이빙빌 상영을 놓고 엄청난 진통을 겪었고 그 이후에 이 영화 때문에 부산 국제영화제가 아주 시끄러졌습니다. 논란의 장으로 바뀌었는데 그죠. 이번에는 어떠세요? 가니까 많이 안정화됐던가요? 5년 전에는 원래 부산영화제 그 해운대 쪽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하려고 가시는 거거든요. 영화인들이나 예. 일반인들. 근데 5년 전에 못 나갔어요. 예. 혹시나 또 다이빙벨 말도 많은데 저 이상호 기자인지 감독인지 저거 술 처먹고 있다. 예. 이런 기사 나올까 봐 못 나갔는데 이번에는 소주 좀 마셨고요. 예. 그리고 일본 쪽 감독들이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예. 자기들은 이거 금지된 영화 못 트는데 한국은 어찌됐든 틀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뭐 정부 보조금도 깎이고 고생도 했지만 상당히 부러워하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예. 자 이번 그 대통령 7시간 예매 10분 만에 매진이 됐다고요? 그건 약간 홍보성 멘트인데요. 한 13분 정도, 10분 조금 넘게. 예. 그 보통 10분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또 이게 19분까지 10분으로. 그래요? 그러면 좀 다행인데. 이렇게 인기를 얻을 줄 알았어요? 약간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뭐 상당히 궁금해하셨던 이슈이기도 했지만 재미있거든요, 이번 영화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웃었다고 하는데 이 다큐멘터리 영화잖아요. 근데 어떻게 웃음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지난번에 블랙리스트를 다룬 그 다이빙벨 그 후란 영화를 만들었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예. 정말 관객과의 만남하려고 극장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안 계신 그런 경험도 해봤거든요. 예. 근데 이 관객분들이 이 영화 필요하다. 세월호 관련된 영화 그리고 또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의 적폐 청산에 대한 문제. 예. 근데 화가 나거나 슬플까 봐 못 보신다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그 패배의 경험을 통해서 재밌게 만들어야겠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썼는데 많이들 웃어주셔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러닝 타임 얼마입니까? 78분입니다. 예. 자 개봉이 다음 달? 네, 11월 14일. 예. 근데 이렇게 다큐멘터리 영화는 개봉관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그게 참 큰 싸움이거든요, 늘. 그게 사실 숙제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 사실 뭐냐면 뭐 다큐멘터리 공익적 다큐멘터리를 안 틀어준다 뭐 이런 비판들이 제법 있으니까 관은 몇 개 줘요. 근데 새벽 1시 50분
밤 12시 50분 뭐 이런 시간표가 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예. 일반 우리 시청자 예. 청취자분들은. 근데 예. 그걸 퐁당 편성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렇게 사실 해서 관을 였다 관 줬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는 좀 좋은 시간표를 좀 얻기를 그 관수보다는 간수보다는 프라임 타임 때를 얻기를.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가야 될 텐데 네. 취재 과정이 굉장히 길었다고 해요. 네, 7년 걸렸습니다. 7년. 네네. 예. 이게 기본적으로 2012년 10월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당시에 박근혜 후보였죠.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동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인데 예. 역사가 중요하다. 예. 라고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역사성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역사를 거쳐하는가 평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예. 거기서 중요한 문제 키워드들이 몇 개 있어요. 최태민 뭐 하는 문제. 예. 예. 그런 문제들을 사실은 우리가 술자리에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약간 자유롭게 팟캐스트에서는 또 털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사실은 제도권 언론에 가져온다던가 영화로 가져오는 거는 어렵죠.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좀 취재 크로스 체킹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많이 걸렸다. 걸렸습니다. 네. 예, 방금 이 기자 말 이야기대로 그 우리 기존의 제도권 언론이 최태민,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다루는 게 2017년도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6년부터 살짝 나오기 나왔다가, 시작했고. 예. 네. 근데 제가 팟캐스트에서 처음 최태민 얘기를 한 게 2014년이고 그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상호 기자가 저랑 인터뷰하면서 최태민보다는 최순실에 주목해야 된다 네.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국정농단 사건 3년 전에 벌써 최순실을 주목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2012년에 취재를 하면서 뭐가 있구나라고 느꼈던 겁니까? 그렇죠. 그 당시 이미 2012년, 13년에 저희는 그 전모가 사실 확인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최태민에서 최순실로 넘어가서 예. 그 2대에 걸쳐서 모녀가 관리 또는 어떤 식의 관계가 우리 상상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 하는 내용들 뭐 한복 얘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보석 문제라든가 그런 내용들 그리고 제일 좀 센서티브한 문제가 이제 종교적 관련성 여부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우리 이동영 작가님 하시는 이제 팟캐스트에서 예. 얘기를 했죠. 너무 답답해서 사실은 말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기사 온라인에서 기사 써봤자 포탈에서 안 실어주고 예. 우리가 사실 할 수 있었던 부분이 팟캐스트 정도였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대선 이전에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후에도 사실은 큰 예. 아젠다를 만들지 못했죠. 예. 자, 그런데 이 영화 때문에 MBC에 복직했는데 다시 징계를 받았습니까? 저는 사실 요 옆에 MBC가 있어서 관계가 약간 무량한데 예. 안 가본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근데 제일 한 4, 5년 만에 가까이 진출한 것 같아요. YTN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예. 일단 제가 그 당시에 MBC가 이제 선거 개입 의혹이 있어서 그걸 내부 고발했다 잘리지 않았습니까? 예. 2012년인데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복직이 됐어요. 잠깐만요. 그게 김정남 그 이야기였습니까? 그렇죠. MBC에서 김정남 인터뷰를 했죠. 예. 근데 안 했다고 나중에 오리발을 내밀었었는데 나중에는 했는 걸로 밝혀졌고. 그렇죠. 예. 그걸 내부 고발을 했고 잘렸는데 예. 3년 만에 이제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돌아갔더니 너 그동안에 왜 대통령 7시간 취재했어. 그래서 정직 6개월을 또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연거푸 정직 6개월을 2번 받고 2016년에 안 되겠다 더 이상. 그래서 계속 정직을 하면은 발이 묶이잖아요. 2016년이면 이제 최순실에 대해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계속. 그래서 대통령 7시간 제작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나가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사표를 썼죠. 사표를 쓰고 네. 복직한 회사를 다시 나왔다. 네, 네. 예. 그래서 3년 만에 이제 영화가 나온 셈입니다. 예. 근데 뭐 당시 언론이 뭐 블랙리스트도 있었고요. MBC도 그렇고 그때는 우리 YTN도 뭐 좀 어려웠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렇죠. 다들 한번 기억하실 텐데 지금은 좀 달라졌다고 봅니까 언론 환경이? 글쎄요. 제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접합한 상태인데 다리를 세균이 있으면요. 접합하고 그 위에 피부를 발라도 붙지 않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6주째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 이렇게 봉합이 됐다고 하더라도
안에 바이러스 세균이 있으면 붙지 않고 계속 안에서 썩는다는 거를 요즘에 언론을 보면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자, 다시 영화로 돌아가서요. 세월호 제목이 지금 대통령 7시간이니까 네. 누가 봐도 세월호 이야기하는 거구나. 세월호 그 당시 참사가 일어났을 때 대통령은 뭐 했을까 7시간 동안 이게 확인되지 않은 그 시간이죠.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다만 세월호 7시간의 중요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밝히지 못한 우리의 촛불의 한계. 특검이 근처도 못 갔거든요. 이후 검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게 다 봉합된 줄 알고 있어요. 안에서 썩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동시에 우리는 지난 박근혜 이명박 정권이 어떤 정권이었고 어떤 시대를 우리가 헤쳐 걸어 나온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좀 봐주셨으면 하고 만들게 됐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그 세월호 그 희생했던 학생들의 부모님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그때 우리 그 실시간으로 댓글 달리는 것들 중에 세월호 이제 그만해라 지겹다라는 댓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말씀 너무 주위에서 많이 듣거든요. 예. 그러니까 리본을 계속 차고 다니는데 네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럴 거냐? 뭐 이런 얘기, 쌍소리하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 상태라는 거죠. 제가 뭐 제 아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덮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썩는 거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우리가 밝혀낸 게 하나도 없다. 왜 침몰했고 왜 구하지 않았고 7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는 밝혀지길 원하는 것이 맞는 거죠. 밥이 지겹다고 안 먹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예. 밥처럼 우리 사회의 정의, 국가의 정상적인 기능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밥과 같은 존재죠. 밥은 지겨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봉 날짜는 정해지진 않았죠 아직. 정해졌어요. 11월 14일로. 11월 14일. 네. 첫 방송 오늘 지금 YTN에서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1월 14일 개봉이니까 여러분들 영화가 개봉되면 많이들 봐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가 언론 문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최근 언론 노조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보도로 인해 언론에 대한 실망한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린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나마 언론 노조가 촛불 무서운 거 그리고 촛불에 대한 비제 양식은 있구나. 예. 최소한. 예. 하지만 그 최소한이었다 예. 생각을 합니다. 최근 조국 정국에서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들, 뭐 대통령도 언론에 성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단독 달고 검찰별로 기사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던준에서 분석해 보니까 단독 단 기사 중에 절반 이상이 검찰발 기사더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뭐 검찰 고위직에 따르면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사실 누가 이야기했는지도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상호 기자도 과거에 검찰 출입할 때 그렇게 많이 썼죠? 많이 썼죠. 20년 전에 무려 20년 전에 잘 나가던 대검찰청 출입기자였어요. 예. 그 중에서 유일하게 못 나가는 현재 기자가 되어 있는데 싸고 편합니다. 검찰발 기사는 그냥 한마디 듣고 와서 써도 일면 톱, 헤드라인 그리고 소송 거는 사람도 없고 예. 너무 좋죠. 다음 날 30억이라고 했는데 100억이래. 그럼 오보잖아요. 예. 근데 확인 결과 추가로 70억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아주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 수준의 근데 편의적인 방식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검찰과 언론이 손을 잡고 언론 플레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벌써 이상호 기자도 20년 전에 했다니까 네.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단 말이에요. 관행처럼 끊어지지 않고. 네네. 근데 이거는 그게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론 노조에서 성명이 저는 최소한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촛불 혁명이잖아요. 그야말로. 그 이후에 우리가 새로움을 지향한다면 최소한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언론도 부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책임 있는 언론의 주요 인사들은 최소한 이를테면 페널티, 이를테면 이동영의 EJ를 처음부터 끝까지 역주행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라. 든가 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역사성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만 봐도 이 조국 사태라고 하는 프레임도 좀 불편한데 예. 이게 기본적으로 조국에 대한 기득권의 저항이라는 것은 촛불에 대한 부정, 그 전 시대 박근혜 시대로의 회기를 획책하는 기득권의 저항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게 취임 당일부터 일관되게 조국에 대한 흔들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기사가 안 먹혔죠. 근데 검찰발로 계속 흘리니까 검찰 기사는 유혹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국민 대중들이.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뭐 제가 너무나 드라이하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뭐 반대하시는 분의 경우는 설득이 아마 되시기 어려울 텐데 적어도 언론에 있는 분들이라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유튜브라든가 반대 촛불에 저항했던 적폐 관련자들은 지속적으로 조국을 흔들어 왔단 말이죠. 그게 먹힌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공동체 면역력이 상실된 거죠. 알겠습니다. 언론 얘기 거기까지만 하죠. 예. 그또 너무 후배들을 또 비난하면 아니 뭐 저는 뭐 돌아갈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MBC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도 돼요? 그래 하세요. 예. 네, MBC가 뭐 제대로 하는 것 같다. 요새 그런 지적이 있는데 예. 제 입장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시 언제나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MBC 정도 되는 회사면 저는 과감하게 검언의 유착을 끊는 차원에서 저는 기자실을 비롯해서 주요 출입처를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입처 없애고 의제 중심으로 해서 예. 과도하게 검찰 벽치고 기웃거리지 말고 관련자들, 당사자들 그리고 광장에 돌아가서 의제 중심으로 예. 이제 좀 취재를 했으면 예.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최근에 MBC 보도국으로 응원의 빵이 또 도착했다고. 네, 어제 왔다 그러네요. 300개. 그래요. 네. 자, 좀 죄송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이상호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의혹만 제기한다. 책임감 없이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 수사권이 있거나 한 70곳 정도 압수할 수 있는 강제권이 있다면 좀 더 의혹이 아니라 100% 사실로 접근한 보도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고요. 저도. 예. 다만 그런 제가 무분별하게 보도를 한다는 지적은 또 25년 동안 일관되게 받아온 지적이에요. 예. 그런데 일관된 패턴을 보면 제 개혁적 보도에 반대하거나 적폐 쪽에 계신 분들, 불편한 분들이 무분별하다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분별 있게 고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고발뉴스 운영은 잘 됩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네. 개인이 언론사를 운영한다는 게. 일단 고발뉴스에서 저희 YTN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를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기사를 많이 내주시더라고요. 좋은 기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서요. 예. 특별히 뭐 이동현 작가한테 뭐 밥 얻어본 것도 없는데 예. 팬이기도 하고요. 예. 네. 지금 그러면 고발뉴스는 후원자들의 후원으로 네네. 운영되고 그렇게 있고. 하고 있고요. 예. 어, 그 어때요? 네. 그 대형 언론사에 있다가 지금 1인 미디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뉴 미디어. 네네. 차이점 있을까요? 있죠. 아무래도 조직적으로 선단식 취재를 못 한다는 거. 근데 뭐 앞으로의 언론은 결국은 1인 미디어로 갈 수밖에 없다. 너무 무겁거든요. 예. 또 시청자들 신뢰면도 많이 1인 미디어, 뉴 미디어로 옮겨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그 1월에 1, 2월에 하노이에 정상회담 취재하러 왔거든요. 예. 근데 50명, 60명씩 왔어요. 대형 언론사가. 예, 예. 근데 저희 3명 갔거든요. 근데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저희가 JTBC에 이어서 2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전문성 있는 민첩한 취재를 원해요. 그래서 뭐 사이드 스케치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꼭 예. 밥을 줄 때 뭐 이렇게 정식으로 막 주는데 그 하나 단품 요리 제대로 하는 거. 그걸 찾아가시는 아주 주체적인 뉴스 수용 태도가 이제는 확립이 됐기 때문에 뭐 저 머뭇거리지 마시고 이제 준비되신 선수로부터 빨리 언론사에서 빨리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 대형 언론사에서 뭐 혹시 오버를 한다든가 과장된 보도, 왜곡된 보도가 나오면 요즘은 그 뉴스 소비층이 바로 그걸 또 지적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근데 한때 건강이 좀 안 좋았는데
많이 회복됐습니까? 예, 뭐 뉴스만 안 보면 건강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예. 예, 좀 적당하게 이제 예. 필요한 만큼의 병을 예. 하고 있습니다. 자, 영화는 11월에 개봉을 하고 또 뭐 준비한 게 있습니까? 저희 전두환 영화랑요, 삼성 또 엑스파일 보도한 지가 이제 시간이 꽤 돼서 여전히 남아 있는 삼성 문제, 노회찬 의원에 대한 문제, 해서 삼성 엑스파일 계속 이건 좀 상업 영화로 만들고 싶은데 투자가 아직 안 이루어져서 예. 여전히 삼성이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기회하고 있다. 지금까지 몇 편 영화를 만들었는데 가장 아쉽다 그럴까요? 뭐 다 내 자식처럼 이쁘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특별하게 마음이 가는 영화라든가 또 가슴 아픈 영화라든가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김광석 영화 애착이 가고요. 예. 지금 여전히 소속 중인데 계속적으로 2탄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